자,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또 소득 안 잡히는 자영업자, 대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소득이 없는 분, 아예 없는 분, 내 일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고, 소득이 있긴 있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 1인 기업들 많잖아요. 네. 신고를 조금 덜 하거나, 아니, 안 그분들은 해도 되는 신고도 있고. 경비를 처리를 하니까 사실 매출을 또 내 소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매출하고 소득하고 완전히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좀 얼마 버세요? 이러면 저 1억 벌어요. 이때 나중에 소득 금액 보면 경비 다 빼고. 2천밖에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네, 오. 말을 하시면 네 맞아요. 높으시네요. 뭐 이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처음 대출받는 분들은 그 소득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인증받는 그런 자료. 그쵸. 그게 뭐가 있냐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네. 회사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거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 세금은 좀 많이 내시더라도 대출은 많이 나오는 게 정확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세금 다 떼고 남는 금액이 원천징수 영수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내가 받는 세후 금액이 내 소득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 연봉이 세전 금액. 아, 직장인들은 세전 금액. 네,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전 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아, 직장인들은 네. 세전 금액을 다 인정을 그렇죠. 해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나오죠. 세금 떼기 전이니까. 그렇죠. 연봉 1억이야 이러면 그분들 사실 세금이 되게 높거든요. 실수령은 1억보다 좀 적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세금 많이 떼고 나서 한 6천 뭐 이렇게 맞아요.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그런데 뭐 6, 7천 뭐 이렇게 받겠지만 그래도 대출은 이제 1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죠. 대출 받을 때는.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비 다 빼고 실제 내 소득으로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1억이어도 뭐 2천, 3천밖에 소득으로 안 잡히세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1억이면은 내가 비용으로 쓰는 돈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소득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면 얼마 안 돼요. 네. 이게 소득이 2천밖에 안 되니까 DSR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현금으로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DSR이 안 나와. 그러면 이 2천으로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안 된다. 아, 안 된다. 네, 그럼 안 대신에 된다. 할 수 있는 다른 그게 방법을 뭐냐면 알려주세요. 이제 만약 소득이 2천이에요. 네. 2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말씀하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부부 합산해서 2,400이 안 되는 분들은 대체 소득을 쓸 수 있어요. 대체 어허. 소득.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네. 사용해. 네, 그래서 주부들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내가 많이 썼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내가 갚는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그럼 얼마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2,573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 큰 금액이죠. 1년에 2,500만 원 쓰려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쓰셔야 다 되잖아요. 쓰지 않나요? 생활비가 요새 생활비가 그런가요? 장난이 아닌데. 아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쓰는데 이제 대학생 이런 분들이 대학생은 좀 어렵더라고요. 세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체크카드 뭐 몇십만 원밖에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분들이 뭐 카드도 된대요 뭐 이러고 봤더니 뭐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2,573만 원을 썼다 1년에 그럼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5천만 원으로. 네, 연봉 5천만 원이면 제가 7배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3억 5천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거죠.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2,400 이하이신 분들만 네, 그러거나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신 분들만 이제 이 카드 대체 사용으로 인정소득을 받으실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DSR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뭐 대출이 안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다 개인 대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없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돈 될 만한 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소득도 없대. 그럼 돈 떼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생각 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은행에서 아, 이분은 경제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좋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주부님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좀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배우자분, 남편분은 직장 생활하시고 네. 주부님이 좀 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뭐 법원에 가서 경매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러니까 남편은 소득이 있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데 네. 남편 명의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곤란한 그렇죠. 명이 있어서 네, 맞아요. 아내 명의로 이제 낙찰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신용카드로 내가 뭐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걸 입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부부는 원래 한 몸으로 봐요. 그래서 네. 부동산에서는 한 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닌가 봐요.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는 한 몸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배우자분이 소득이 좀 좋다 이러면 얼마든지 어필하세요. 나 배우자 뭐 남편 소득이 뭐 연봉 5천이다 6천이다 이러면 아 은행에서도 돈을 떼먹진 않겠구나 뭐 이런 약간의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장점이 있으면 다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는 게 대출 받을 때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소득도 인정을 해준다. 사업자 대출에서는 사업자 인정해주고요. 대출에서는, 그리고 네. 개인 대출에서도 부부는요 원래 소득 합산이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소득을 합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래 소득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소득이 분명한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경제활동들이 다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걸 준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은행한테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감안해 줄 것인가. 이게 사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도 많이 물어보실 때 체크카드가 되나요? 이런 네, 질문도 됩니다. 많아요. 네, 네. 체크카드 되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작년에 카드 사용액이 한 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 썼는지 보시면 되는데 좀 어떤 분은 또 뭐 상품권 쓴 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분 있어요. 상품권 그런 것도 그런 되나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뭐 현금 영수증은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네. 네, 안 돼요. 아, 그리고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카드로 소비를 한 거를 그렇죠. 하는 거지 대체로 대체 세금 내고 막, 비용으로 네,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런 네. 거는 다 빠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발급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홈택스 들어간 김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네, 두 개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신용카드 그 나쁘네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명세서 있잖아요. 뭐 10월 1일 날 못 썼고 뭐 스타벅스, 뭐 버거킹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게 이게 좀 모호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몰라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카드사에 전화해서 뭐 사용 금액 알려달랬는데요. 뭐 이러면 카드사에서 막 내역서, 카드 내역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홈택스 들어가면은 네, 나와요. 뭐 한 장으로. 신용카드 내역서가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는 이런 대체 사용료들은 다 빠진 금액이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근데 카드 말고도 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거나요? 네, 적금도 가능하긴 한데 네. 그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동안에 수신액이기 때문에 1년씩 막 적금을 뭐 크게 넣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예금은 안 되나요? 예금도 되죠. 근데 예금도 그것도 돼요? 1년간의 납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년 유지하고 막 예금을 통장에 그렇게 많이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카드로 하시는 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자영업자일 경우에 지역보험료를 보는 건가요? 네. 그 세대주만 가능하세요? 세대원은 안 세대주만. 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지역 세대원으로 내가 그 건강보험료를 낸다 이러시면 해당이 없고요. 네. 네, 그 세대주이신 분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니까 지역 건강보험료를 그분이 대표로 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의 금액을 보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한 달에 15만 6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면 연봉 5천만 원으로 아, 그 정도 다 납부하죠? 그쵸, 많이? 맞아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건강보험료가 정도. 네, 뭐. 금방 건강보험료 너무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아, 건강보험료 생각하면 또 너무 할 말이 많네요. 추가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나와요. 소득이 높으시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소득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카드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학생이, 그러니까 30세, 만 30세 미만이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부모랑 같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소득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0%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랑 세법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이건 대출이랑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 대출은 그럼요. 나오지만, 중요하죠. 네. 네, 대출은 나오지만 세법으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이게 원래 세금하고 대출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헷갈려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출에선 되지만 세무적으로 안 되고, 네. 세무적으로 되지만 대출해서 안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받으면서 막 물어봐요. 세금이 막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쵸. 알아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막 세금 상담하러 가 대출 막 물어보시는데 많이 달라요. 특히 주택수 같은 경우도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수에서 오피스텔이에요. 네. 우리가 주택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냥 다 빠져요. 주택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오피스 주택이 아니야. 근데 저희가 세금에서는 또 전입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죠. 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함해요.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경계가 세금과 대출은 다를 수 있다. 같은 네. 문제를 놓고 봐서도. 그래서 이렇게 대출 나오는 거 30세 미만 학생 대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 얘기가 나와서 그 미성년자가 납찰을 받는 경우는 없죠?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간혹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를 넣어서 부모랑 같이 이렇게 지분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 그럼 같은 어떻게 경우 돼요, 대출 안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모가 대신 찜권으로 해서 하면 안 되냐? 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는 거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손해를 입히는 행위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부모가 그렇지. 그 보험 사기가 비슷할 정도로 나쁜 짓이네. 미성년자 앞으로 대출을 받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돼요. 동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미성년자 명의는 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법원에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친권자를 대신 세우시고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성년이 되신 분들이 당연하죠. 제일 대출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가족에게 다 이렇게 막 집 한 채씩 주고 싶다 그러면 뭐 세무사님 충분히 상담하시고 그리고 네, 나서 맞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하고 대출이 참 어렵죠. 네, 세금과 대출 이제 관련이 있는 듯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레오님 모시고 대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세금 이야기도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